지난달 2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저희들도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군 당국이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이 죽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영상으로 남기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유가족들은 12일째 장례까지 미루고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름을 걸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 그 피해자들 또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럴 때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죠. 오찬을 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 후속 이슈들, 성과들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다고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정의성 현대차 회장, 뭐 국방부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렇게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했는데 네. 이 4대 그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에 기여를 한 셈이죠. 분위기도 좀 잘 흘러갔고 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이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세워서 이제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그 장면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기업들이 이제 협조를 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은 그 우리나라 안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좀 네, 이런 그런 우려가 있었죠. 네. 주장도 있는데. 뭐 대기업이 이제 해외로 나가면 또 중소 중견 협력업체들도 같이 좀 진출을 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넓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이런 만남 뒤에는 또 뒷얘기가 재밌기도 한데 네. 이게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센스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식탁에 크랩 케이크가 올랐다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 때 이 크랩 케이크라고 하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요리에 대해서 메릴랜드주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맛집이 있어서 여행을 가시면 꼭 먹어봐야 된다고 추천하신 누리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급 음식이고 비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메뉴였던 크랩 케이크 밀전병하고 같이 올라왔고요. 네. 대추밤주, 한우갈비, 민어간장구이, 더운 채소, 홍복 닭곰반 이런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대체 어떤 음식들인가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한우갈비는 알겠네요. 제가 이제 주부로 한 13년 살았잖아요. 네. 이 메뉴들을 이렇게 딱 보면 뭐냐면 열심히 먹고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한우갈비도 보통 우리가 먹고 힘내라고 할 때 보통 네. 보양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어가 원래 보양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메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씨가 더워지고 지칠 수 있는 시기에 네. 그 보양식으로 준비한 메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피포지 그 정상회의 때도 네. 그 전날도 수소차를 타고 퇴근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전용차도 수소차고 관용차도 수소차여서 이 본인이 수소차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탔던 차의 번호판을 정의선 현대 기아차 부회장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번호판을요? 근데 사실은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영부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옷의 브랜드를 입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사실 주요한 주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또 화제가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어떤 장소에서 이제 식탁을 꾸몄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음미볼만한 대목인 것 같고 어쨌든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실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어색한 자리잖아요. 사실 이런 그렇죠. 의식이 있는 자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계속 침묵이
그래서 오늘 보도된 화면을 보면 중간중간 침묵의 그 어색한 분위기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네. 사실은 그 주요한 뉴스 내용도 재밌지만 그런 분들의 그런 어색한 모습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약간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일단 뭐 이제 정상회담 뒷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관심사가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것인가였는데 네네.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을 건의했다고요?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거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 모든 기사의 제목에 네. 약속한 듯이 그 이재용 사면 건의할까라는 제목이 그렇죠. 다 달려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요. 이 뭐 하여튼 4대 기업 총수들과 그러니까 그 CEO들과 만난 자리여서 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텐데 이 부분에 지금 언론이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조선일보가 뭐 이 단독 기사를 냈는데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먼저 이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이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반도체는 좀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답변이 중요할 텐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보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고충을 이해한다. 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뭐 기업의 뭐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또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어떤 답변 수위가 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뭐 전제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톤이었다면 오늘 워딩을 뜯어보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이런 워딩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진전된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진전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면의 그 결정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정상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전의 톤과는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전히 오늘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 주장 그리고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논의는 가당찮고 절대 반대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사실은 또 시민사회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다라고 네. 주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재벌 총수든 아니면 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면 분명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도 그렇고 또 국민의 정서에 따라서 네. 네.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명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정말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이제 그 삼성의 이 승계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안도 승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게 승계 관련된 부분에서 유죄를 받고 또 승계 관련된 부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앞서 것을 사면을 해주면 이 뒤에 나오는 뒤에까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렇죠. 고민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사면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이게 네. 법적으로는 3분의 1 이상 형기를 채우면은 이 사면 대상이 되긴 하는데 이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 형기의 80%를 채워야 네. 이 사면이 건의가 되고 이루어지는 게 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뭐 아직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80%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전부터 언론에서 사실상 이제 사면 얘기를 좀 띄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너무 생각도 많은 듭니다. 언론들이 너무 많이 사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여론몰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민주노총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나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 재벌기업 경영 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사면 될 때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계, 종교계, 네, 뭐 이렇게 종교계도 해외에서까지 있었어요. 얘기가 지금 네네.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의문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LH 임직원의 그 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 뭐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략 그 개요가 어떻습니까?
네, 뭐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서 지금까지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주요 공직자 중에 수사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뭐 전현직 국회의원 13명, 또 지자체장 14명, 뭐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이 포함이 됐는데 이 중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이 구속됐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 기획부동산 업자 14명을 구속했다라고 하고 또 검경이 함께 이 몰수 추징한 이 부동산 투기 수익이 한 908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국세청은 이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서 세금 탈루 94건을 잡아냈다고 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LH만 따로 보면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뭐 LH만 보면은 그 77명의 친인척 지인, LH 직원을 포함해서 또 친인척 지인 74명까지 해서 총 151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 중에 4명이 구속이 됐고 이 126명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수사 인력 뭐 총 2,000명 이상이 투입됐다 이런 보도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좀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중간 수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가장 그 고위급이라고 하면 차관급 정도까지가 수사가 진행이 된 건데 국민들이 의심하고 궁금한 건 과연 이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내부 정보를 빼내서 저런 짓을 했을까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중간 수사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몇 명을 구속하고 몇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기보다는 특히나 검찰이 별도 수사를 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냈다고 하는 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보원에서 국회의원 13명하고 고위공직자 8명을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속 대상은 1명도 없고요. 그다음 국회의원 가운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내부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차익을 벌어들였는지를 좀 실체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입안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 수사 결과가 아니라 마지막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13명, 고위공직자 8명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앞으로도 이제 관계부처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안이죠. 이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네요. 뭐 발본색원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좀 일관적인 입장이었고 이 김부겸 총리도 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뭐 공직자들이 이런 일에 연루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했고 숫자가 몇 명입니까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버칠 수 없도록 그 기한을 두지 않고 좀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를 하겠다. 뭐 이제 불법 투기 수익은 모두 몰수 추징된다는 상식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지난 한 주 정도 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오늘 대국민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지만 역시 이제 언론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관심사였을 텐데 일단 송영길 대표의 현장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음성을 들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뭐 지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송영길 대표가 이제
사과하기 이번에 두 번째죠. 이해찬 전 대표 이어서? 시절에 네네. 이미 사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지위의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이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과 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그 청년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오늘 사실 언론에서 많이 주목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또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지금 그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부에서는 사과 혹은 거론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 여러 내부에 가지 그런 목소리들이.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이게 뭐 민주당 당내에서도 엄청나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제각각이고 네.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수위도 다 다른데 뭐 송영길 대표 사과가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게시판에 글들도 다양하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좀 전해주시면. 뭐 안팎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안에서는 뭐 이런 사과는 뭐하러 하냐라는 게 분위기인 것 같고 안에서는 밖에서는 이럴 거면 사과는 뭐하러 했냐라는 게 좀 분위기인 것 너무 같습니다. 상반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내부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사실 이 이해찬 전 대표가 했던 사과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고 네. 또 조국 전 장관도 사과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리고 또 재판 결과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또 사과를 해서 논란을 키우는 게 맞냐?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시 또 언론 전면에 등장하고 네. 또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조국 프레임을 계속 민주당에 올가매려고 하는 상황인데 굳이 그 프레임에 따라가야 하냐? 뭐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데 네, 네. 뭐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런데 이 외부에서는 뭐 이미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사과 정도를 뭐하러 할 거면 뭐하러 사과를 했냐 뭐 이렇게 비판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당원 게시판도 굉장히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송영길 대표 사과가 나오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조국의 시간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다. 이제 방금 전에 정상훈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근데 나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의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 말이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는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그 이제 페이스북에 내용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사인으로서 지금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자신의 내 방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의 네. 관심이 너무 높고요. 네.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 뭐 10세까지 갔다고요? 네네. 네네. 뭐 지금 인터넷에서는 배송을 1일 날 주문을 했는데 9일 날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많고. 네, 네네.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에 계속 오르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당 대표로서 거론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뭐 어쨌든 오늘 송 대표가 사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에 대해서도 한번 찌른 얘기를 이제 네. 동시에 했고요. 조국 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논쟁은 끝까지 또 가는 건가요?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온다면? 네, 그 유력 정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해서 이제 본선까지 끝까지 간다면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지 계속해서 나올 않을까라는 것이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과의 대립 과정에서부터 발생을 했었으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려고 할 테고,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사과를 하고 털어내고 싶었겠지만 그게 이제 과연 쉬울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뉴스 가운데 숨겨진 1인치를 찾아보는 수요 탐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미디어 오늘 박세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힘든 취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네. 김재호 사장 딸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이제 김재호 사장 딸이 네. 동아일보의 공개 채용을 전형을 통해서 이제 기자로 입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일단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제보자분께서 이번 공개 채용에 사장 딸이 입사했다는 제보를 했는데요. 네. 굳이 공채로 입사하는 게 맞았냐. 그리고 과연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가진 그 공개 채용이라는 절차를 공정하게 과연 행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네. 그런 취재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어떤 의견이 네. 이런 거였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 11월 16일에 제보를 받았는데 이때는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전이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는 11월 23일,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3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안 난 상태여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6일날 제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쓰셨는데 기사가 나온 다음에 23일 합격자 네. 발표가 이루어진 이런 타임라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가 안 낸 상태라서 여러 가지 그 제반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실 확인이 가능했나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제 원래 평소에 행하던 취재 방식은 네네. 사실 동아일보 기자들이나 뭐 채널A 기자들이나 좀 내부에 있는 기자들한테 어떤 동아일보나 채널A 소식을 이제 취재를 해서 사실 네. 확인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실제 모르고 있었다. 네, 네네. 일반 평기자들은 어. 누가 합격했는지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하긴 신입 기자 뭐 뽑는 과정이니까 기존에 있는 기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네, 네네. 별로 관심이 크게 없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지? 네.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한테 그냥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자. 네. 그게 아니면 제대로죠. 네. 네네. 아니면 뭐 김재호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딸의 전화번호를 구해서 네. 네,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네.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네. 네, 그래서 김 기자님 그 2020년 동아일보 기자로 합격하셨냐라고 물었더니 합격했다라고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는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1월 23일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통화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11월 17일에. 네. 그런데 이미 합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알기 힘들잖아요. 23일 날 아니요, 공식 뭐 그 합격자 발표가 자기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통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받긴 받았나요? 그 네. 시기에 이제 내부적으로 받고 공식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23일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대중에게 되겠군요. 알려진 그런 거는. 네, 근데 이제 김 기자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가 동아일보 사장인데 좀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됐느냐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좀 네. 놀랐습니다. 이 충돌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네네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으셨군요. 네. 먼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공채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재호 사장 딸 인턴을 거쳐서 기자로 최종 합격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김모 씨가 지원했던 이 DNA형 인턴 이건 어떤 전형인가요? 사실 동아N 채널A라는 뜻이에요. DNA가. 그렇군요. 네네. 네. 근데 DNA 전형이 채용 연계형 인턴 전형인데요. 네. 원래는 2020년 전까지는 이 DNA 전형이 뭐 2개가 있었어요. 인턴 전형을 거쳐서 네. 채용되는 절차 네. 이거 하나랑 네. 그냥 공개 채용
논술 시험 보고 장문 시험 보고 네네네. 면접 몇 번 보고 이렇게 거치는 전형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네. 이번 DNA 전형은 1개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 하나의 전형으로만 됐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턴 기자를 8주 동안 하고 네. 네, 그 평가를 받아서 입사하는 전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음. 나름 이제 그 동아일보 측에서 채용 설명회를 이제 진행했을 당시에 우리가 이번에는 인턴을 뽑아서 채용 전환 비율을 확 늘리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전환 비율이 되게 높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엄청 취업 준비생들한테 희망적인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네. 예전에 신문사 입사할 때 뭐 20년 전 얘기지만 네, 기자 그때 그냥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 서류 내고 뭐 그 뭐죠 진짜 말 그대로 시험 보고 네. 뭐 논술 같은 것도 받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사장 면접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과정 거쳐서 했는데 그동안 어쨌든 동아일보는 2가지 유형이 있다가 네. 작년에만 이 DNA형 그러니까 인턴과 채용을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사람 뽑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분도 좀 특이점이다. 네. 그 동아일보 사장 딸이라는 걸 네. 당시 같이 인턴하던 동료들이 미리 좀 알고 있었습니까? 인턴하던 동료들이 모두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 명이 문제 제기를 사실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오기 전에부터 했어요. 제보를 네. 했다는 부분이 아니 네. 제보자는 다른 분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인턴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이 그 930명이 넘는 전현직 기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번에 사장 딸이 끼워 넣어져서 합격을 했다. 네, 네, 이런 식의 문제를 그 SNS 상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네. 다른 기자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고소를 지금 당한 상태입니다. 동아일보가 네. 그 동료 인턴을 지금 고소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고 고소를 한 상황. 네, 일단 그렇다면 이 과정상에 그러니까 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실력이 있으면은 그 뭐 어디라도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정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김재호 사장의 딸이 합격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미 아버지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네. 다정하게 대화를 공공연하게 나누고 있었어요. 모를 네. 수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모를 수가 없는 사실 사안이었거든요. 그 부녀지간이라는 네, 사실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너무나도 드러나게 공공연하게 그런 SNS 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턴 기자는 바로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93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번에 사장 딸이 끼워 넣어져서 합격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사람과 또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가고 나서 네. 언론인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네. 누가 또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는 글을 올렸더니 그 사람까지 총 2명을 이제 동아일보 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공정함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네.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뭐 그 인턴 중에 뭐 가장 우수했다 그러면 이제 뽑힐 수도 있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접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언론고시 준비생들이 동아미디어그룹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네. 1만 1000자를 넘게 썼어요. 또 네. 1분짜리 영상을 제출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서류부터 뽑힌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네. 네, 근데 2019년까지 동아미디어그룹 DNA 전형에 지원해서 1차 서류에 합격한 사람은 사실 언론고시 준비생들 중에서 좀 많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그 서류 전형 뽑힌 사람 있어? 진짜 있긴 한 거야? 라는 말이 돌 정도로 너무 조금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네. 그 전년과 굉장히 대비되는 숫자를 뽑았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30명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서류 전형에 뽑혀서 뭐 필기 시험을 보고 그 인턴 과정을 할 사람을 추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약 13명 정도 뽑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사장 딸을 그 뽑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인원수를 좁힌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먼저 1차적으로 제기가 되고요. 네. 2차적으로는 어쨌든
그 동아일보 채널A 최종 면접까지 본 친구들은 네. 최종 면접에서 김재호 사장을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최종 면접 전형에서 아버지가 있었다면 또 아버지가 네네. 만약에 없었다고 해도 네. 김씨 그 김재호 사장의 딸인 걸 몰랐을 수 있을까 다른 면접관들이. 임원들이 네, 맞습니다. 면접관들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다른 사람들 일부는 김재호 사장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최종 합격된 그 김재호 사장의 딸은 당시에 김재호 사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건가요? 네, 김재호 사장 측 그러니까 사측이죠. 네네. 네, 사측 입장은 김재호 사장은 딸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아, 딸 라고 면접에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주변에서 있던 그런 임원진들, 그러니까 김재호 네. 사장을 비롯한 다른 면접관들은 네네. 김재호 사장이 만약에 그 면접에만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 김 기자의 면접에만 참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걸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아름아름이든 뭐든 뭐 다른 면접관들은 그 특수관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왜냐면은 이제 다른 인턴들도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 저도 이제 미디어 오늘 기사를 읽었었고 그러면서 같이 언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PD수첩이 좀 집중적으로 주목한 부분이긴 한데 2014년에 꽤 오래 전입니다. 이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죠.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이 같이 거론되던데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2014년에 이미 한 차례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서. 네. 그런데 이때 당시 그냥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2019년에 다시 정교조가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을 비롯해서 하나고 교장 등을 다시 총 4명을 다시 재고발합니다. 그 네. 이유가 네. 김 씨가 이제 하나고에 편입학할 때 면접 전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네네. 2명의 면접위원이 그 평가를 했는데 4명의 필적이 나온 거예요. 2명이 했는데 4명의 필적이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은 2명이었는데 네. 필적이 4명의 필적이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정교조가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면서 고발을 다시 재차해서 이 사건이 다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MBC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PD수첩에서 보도를 최근에 했죠? MBC 뉴스데스크에서 2019년에 정교조가 고발했을 당시에 하고 네, 한번 보도를 하고 네. 이번 PD수첩에서는 그 총체적으로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올 8월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2015년에 한 번 서울시 교육청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고발을 해서 네. 근데 그때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네. 이번에 2019년에 다시 했는데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끝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일단 네. 마쳤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가요? 네, 그건 여부만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또 무혐의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올 8월까지라고 하던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고발하고 나서도 좀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네네. 네, 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니 네, 이쪽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좀 수사를 올해 들어서 좀 더 수사를 제기를 했고 네, 지금 수사에 조금 진척이 올해 들어서 조금 있었는데 네, 5월에 한번 검찰 쪽에 확인을 해보니 네.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동아일보 채용 과정에 이제 참여했던 뭐 언론고시 준비생들도 워낙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취재 과정에서 많은 분들 만났을 텐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냥 허탈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허탈하다. 특히 배신감도 많이 느꼈던 이유가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 큰 화두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도 조국 네네.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같은 거고 사실 그 의혹을 가장 많이 제기한 언론사 중에 하나도 동아일보라는 네네네. 거는 너무 자명한 팩트인데 네네네. 기자 채용 과정에서 사장이 자신의 딸을 입사하게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고시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허탈함을 느낀 거죠. 허탈하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언론사가 정작 공정하게 채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앞으로 취재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이 시간에 한번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택시 기사님이 왜 그 수상한 승객을 신고해서 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한 네네네. 사건 기억나요. 기억하실 텐데 네네. 오늘은 이렇게 용감한 시민의 이야기를 가득 모아왔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예, 예. 오, 네네.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센스 만점 시민들입니다. 저번에 그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택시 기사님이 눈치도 빠르고 그러니까요. 설득도 하고. 설득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달 25일이었는데요. 낮 12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웨딩홀 앞에 있던 회사원 A씨가 낯선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네. 웨딩홀 주차장 구석의 캄캄한 곳에서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그 돈다발이 좀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 회사원 A씨가 굉장히 대단한 게 우리 같았으면 저 돈 좀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거나 그냥 이제 넘어갔을 텐데 네. 마약 거래인가 사기인가 의심을 품고 슬금슬금 그들의 옆으로 다가갔다고 해요. 가까이 들어보니까 그 옆으로 다가갔다고요? 슬금슬금 이제 다가간 거죠. 네. 길을 이제 쫑긋한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그 대출금 뭐 상환 등의 이야기가 좀 작게 들렸다고 해요. 생각 끝에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을 하고요. 네. 곧바로 가까이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봤대요.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진짜 대단하신 것 이거 같습니다. 실화 맞아요? 실화입니다 이거. 아니 영화에서도 이렇게 안 다루는데. 저희는 뭐 그냥 넘어갔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예. 와, 어쨌든 옆에 가서 이게 약간 귀를 쫑긋 세우다가 예. 그것도 못 참아서 지금 피의자 손목을 그렇습니다. 손목 잡고 붙잡아서.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황하겠죠 피해자도. 너무 황당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무슨 말이냐? 보이스피싱 아니다. 당신 누구냐며 지금 내가 돈을 뭐 주지 않으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돈을 빨리 달라. 나는 얼른 가봐야 한다고 도리어 피해자를 돈을 주고 있는 분 네. 다그쳤다고 합니다. A 씨는 절대로 지금 돈을 건네면 안 된다고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네. 이 피해자의 손목을 더 세게 줬다고 해요. 못 도망가게. 네네. 즉시 112로 신고한 그는 출동 중인 경찰관과도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가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끌었는데요. 경찰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피해자의 발뺌은 계속됐다고 하고요.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경찰관과 그 목격한 A 씨는 계속해서 그를 추궁을 했고 결국 피해자는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피해자 900만 원을 주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려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총책과 연락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와, 이분 진짜 상줘야 되겠어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용기. 예. 인데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또 다른 이 시민이 그냥 막아낸 그렇습니다. 거예요. 일반 시민이. 예. 혹시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건 지난달 25일 발생한 일이에요. 예. 광주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50분경 네. 택시기사 B 씨는 이날 광주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손님을 태웠는데요. 이번에 또 광주입니까? 예. 지역이 네. 목적지를 우연치. 묻는 B 씨의 물음에 손님은 염주동 땡땡은행 ATM 기기 앞으로 가주세요라고 합니다. 택시를 네. 탄 승객이. 네. 이제 기사님께서는 좀 이상한데요? 네. 무슨 ATM 기기 앞으로 가달라고 하나 좀 손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네.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밖에 비 내리는 이야기, 창밖 사람들 이야기 계속해서 좀 대화를 이어갔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의심은 들더라도 ATM 기기 관리하는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앞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안심할 때쯤 목적지에 도착한 손님이 현금 5만 원을 이제 요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잔돈은 4만 원만 주세요. 라고 네. 말을 합니다. 네. 요금이 6,400원인데 거스름돈을 왜 안 받지? 하면서 촉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수금책들은 주로 택시로 이동하고
현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인데 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자, 경찰관은 총책에게 돈을 입금하고 있던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검거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서 얻어낸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은 카드를 많이 하니까 예. 또 이제 현금 거래에다가 거스름돈도 안 받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초기 발동하는 거군요. 이게 택시 기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자주 주고 받았는데 네. 현금으로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안 받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보이스피싱 그 아.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중에.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촉이 좀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민하게. 그래서 이 시민 두 분이 엄청난 피해를 막으셨는데 예.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자, 그 앞서 목격자 A 씨, 그 피의자의 손을 꽉 잡았던 네네. 그분은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면서 네. 나의 눈썰미가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의로운 일을 하는 용감한 시민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네, 앞으로도. 네. 네. 택시기사 B 씨는 다른 또 기사들과 모여 보이스피싱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해왔다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한 결과다. 이 사연을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전해서 범죄 퇴출에 택시기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요. 법원 공무원이 출근길에 수상한 대화를 듣고 신고해서 인출책을 잡은 일도 있었고 구인 광고를 보고 출근을 했는데 취직을 했는데 자꾸 자기한테 돈을 주면서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답니다. 네. 한 두세 차례 전달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그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택시 기사분들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인간지능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3부에는 새로운 분이 등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의 시작은 새롭게 단장한 고품격 정치토론. 우리 원래 영수회담이었는데 오늘은 이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민한 정치로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명랑시사 19시죠. 김영우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살짝 아까 예고를 해드렸는데 새로운 분이 합류를 하셨어요. 명랑시사에 새롭게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못 지내지 않았다. 뭐 괜찮은 대답 같아요. 네, 못 지내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요즘 방송을 많이 좀 하시나요? TV하고 라디오 한 서너 개 정도. 서너 개 정도. 네, 뭐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적당하게 합니다. 네, 저희 사실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여러 뭐 이유가 있었지만 김영우 의원님이 네. 강력하게 추천하셨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영수회담을 좀 하다가 네. 박수현 의원님이 그냥 말씀도 없으시고 청와대로. 갑자기 청와대에 취직이 되셔가지고 네. 제가 잘리나 보다 했는데 네, 어떤 한 분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방송사 측의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네, 네. 저희가 그래도 이 품격과 품격 있어야죠. 실력으로 승부하는 네, 코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신경민 그 선배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모실 수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좀 오늘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뭐 일단 고마운데요. 제가 하도 주변 머리가 없어서 좀 만만한 상대로 보이십니다. 절대 얘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민한 정치 김영우의 영과 신경민의 민을 따서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두 분 공통점 많으시죠. 그 기자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 가셨고 지금은 또 국회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 신경민 의원께 어느 쪽이 더 극한 직업입니까? 어느 쪽이 더 안 좋은 참 직업이에요? 어렵다. 기자와 국회의원 둘 중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네.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 네,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경험했던 세계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를 가보면은 이것이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적 현실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네. 또 중앙당 정치로 오면 거기도 또 다른 세계인데 거기는 네. 정글입니다. 정글이다. 그러니까 정글과 네.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사실 긴장의 끈을 놓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계속 상황. 긴장을 해야 되고 또 4년 비정규직이거든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 이제 4년 비정규직으로서 당의 심판과 또 그 지역 구민의 심판과 네. 여러 개의 심판을 그 사이에서 사이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기자직보다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도 비슷하신가요? 아, 그럼요. 네네. 저도 12년 동안 했잖아요. 네네. 내리. 근데 그 기자는 이제 취재하고 그다음에 기사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는 일에 이제 큰 줄거리에서는 다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취재도 해야 되죠. 민심 취재해야 되고 민심 취재. 청취해야 되고 간담회해야 되고 민원 접수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법안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이 좀 벅차죠. 완전 멀티죠, 멀티. 예, 사실 네. 감정 노동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휴일이 따로 주어지지가 않죠. 아, 맞아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지역의 경로당이 한 460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460개 경로당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주말마다 순방을 합니다. 460개. 예. 네. 그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자도 어렵지만은 네. 저는 그 국회의원이 더 네. 어렵지 않나. 하지만 또 보람도 있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보람도 또 네.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 하고요. 한 게 뭐 있냐. 이 두 얘기는 아예 달고 사는데 네. 금방 김 의원 말씀대로 여기저기 막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 구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네. 나오는 얘기가 국회의원 되더니 코빼기도 안 보여 하는 얘기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안 것도 되는 있고 게 더 그러거든요. 많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한 게 뭐 있냐. 그래서 참 괴로운데 또 하나는 기자가 무섭습니다. 아, 그렇죠. 네. 기자 출신인데도 기자가 뭘 물어보거나 또 취재 당사자가 또 되면, 이렇게 네네. 피취재인이 되다 보면 야 내가 저렇게 무서운 일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재 알겠습니다. 개그지만은 신문에 죽는 게 파리하고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재 개그입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신경민 의원이 오늘 첫 출연하셨으니까 좀 굵직굵직한 뭐 디테일한 어떤 사안보다는 좀 굵직한 질문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죠. 이준석 바람이라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측하지 못한 바람이었고요. 네, 그리고 국회 차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여의도에서 뭐 이런 바람은 사실은 많이 불었죠. 최근에 안철수 바람도 있었고요. 네네. 뭐 예전에 DJ YS 바람이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불었는데 정당 차원에서 바람은 사실 처음입니다. 네,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이 바람이 정착을 하고 안착을 하고 이제 제대로 한국 정치가 좀 바뀌나 이렇게 되려면은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당선된 사람의 그 중요한 파트너가 돼가지고 네. 정당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람은 분명히 바람인데 네. 이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예측할 수 없고요. 네. 괜히 예측해봐야 전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용우 의원님 계속 이 바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지금 뭐 예비 경선 이후에 이제 숫자들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여전히 그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특별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현상이 왜 왔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나왔지만 네. 2030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도 힘들죠. 집 사기도 힘들죠. 취직하기도 힘들죠. 완전히 그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아마 이런 그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무언가 그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지금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꽤 가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또 여당인 민주당이든 이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다 하는데 네, 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먼저 틀이 닥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흐름이 이제 잡혀지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네. 저 자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성정치인 저도 지은 죄가 많지만 국민들이 기성정치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잖아요. 정치가 더 이상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새로운 경험을 한 새로운 세대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하겠다. 하지만 잘할지 잘못할지는 우리 신경민 정말, 선배님 네. 얘기처럼 두고 봐야 되지만 우리 선배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당선된다면 당연히 누가 되든 간에 네. 대표로 당선된다면 의원님께서는 이 지금 예전에는 뭐 이제 선거 초기에는 뭐 지역 간에 뭐 영남 비영남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세대 교체 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어떤 선거의 성격이. 이것이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16대 17대 때 이제 젊은 30대 의원들 이제 진입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봤던 모습이 이제 보수당에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도 젊은 최고위원이 지난번에도 탄생을 했고 이번에도 탄생을 최근에, 했고요. 특히 지방선거가 이제 대선과 함께 다가오잖아요. 내년에.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로도 되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뭐 여성, 청년 이거 뭐 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게 특혜 주는 거. 네, 그런데 할당제. 네. 그건 이준석 후보의 개인 생각이고 사실 지금 그 할당제나 특혜 부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젊은 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초나 광역의회에 들어가서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서 훈련을 하고 네. 수련을 받는 기회가 돼야 돼서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죠. 이것을 해내는 것이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지금 마침 할당제 얘기를 하셔서 지금 호남 청년 뭐 여성 할당제 이준석 후보는 없애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토론회를 보면 주호영,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완전히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할당제 폐지. 그 이준석 후보의 그 공약 네. 소신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쭉 수년 동안 얘기한 걸 잘 들어봤는데 그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룰,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호 개방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그런 할당제 때문에 더 능력이 있는 젊은 층 여성들도 네. 그런 어떤 할당제에 의해서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가장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결과의 어떤 평등이 아니라 그 과정의 공정.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경쟁의 룰 자체, 그 시스템 자체가 공정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 참여할 사람들, 청년들은 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여의도에서 그냥 정치권 언저리에서 여러 가지 그 보스들한테 또 거물 정치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 청년들이 오히려 그런 청년들만 할당제에 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 일반 젊은 세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그 보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할당제가 제대로 소위 말하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없애고 다른 이제 보완제를 도입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서 거라는 진짜 거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네. 들어올 수 있는 그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한번 네. 지켜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선거는 이제 6월 11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지금 중진 후보 간 단일화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듣기에는 네. 뭐 단일화는 좀 이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남사스러운 좀 측면이 있고 민망하다. 그러니까 네. 지지를 선언하는데 후보 사퇴하라는 압력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뭐 단일화건
지지 후에 후보 사퇴를 하건 간에 명분이 좀 약하죠. 이게 다 합하면은 지금 뭐 19선인가 20선 된다는 거 아니에요? 18선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데 다른 4명 합하면 뭐 한 명 하나 영선 하나 놓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조금 모양이 좋지 않고요. 그게 이준석 후보가 한 얘기기도 하죠. 네. 네네네. 좀 명분이 없어서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뭐 다급하면 할 수도 있다고는 보이는데 네.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좀 구도가. 저는 좀 어렵다고는 봅니다. 의원님은요? 제가 봐도 네. 이게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어서 말이죠. 네. 지향하는 뚜렷한 가치, 정치적인 이념, 정책 비전이 확연히 달라서 이거는 양보 못하겠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의 단일화라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정치하는 네. 사람들끼리. 네.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 만약에 4선, 5선 이상 된 분들이 그 젊은 정치인 이준석 후보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단일화라면 저도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상황이. 저는 그것은 그 설득력 있는 단일화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게 이제 어떤 이준석 특정인에 대한 제가 어떤 옹호라기보다는 아니 정치가 좀 새로워지고 젊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고 하면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되 그래도 기성 정치인들 4선 5선 네. 된 분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단일화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두 분 다 의정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됐을 경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정당성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뭐 최고위원들이나 쭉 회의석상에 앉아 있으면 아주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그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될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되게 이 정당을 와서 보면은 네. 한 사람 바꾼다고 뭐가 많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네. 과거 경험상요. 네. 저도 뭐 최고위원회 어떻게 보면 막 들어와 가지고 당선이 돼서 들어가 봤는데 최고위원 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바뀐다는 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바뀌었을 때 당 대표는 센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정당 안에서 2년 동안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서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입니다.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당선이 이준석 대표로 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그 파장이. 미친 그 영향이. 대신에 네네. 노장청을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간다. 그런 어떤 타협의 정치로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다면 네. 이준석 대표라는 인물이 큰 걸 바꿔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네, 어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두 가지 길이 전혀 다르기 전혀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 네. 그건 이준석의 대표로서 될 경우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사실 지금으로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뭐 당내 분위기를 더 잘 어쨌든 아실 테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당선됐을 경우 그 이후에 리더십 발휘나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당 대표 그 간판 아닙니까? 당 네. 대표는 네, 당의 네. 간판. 얼굴이 36살 젊은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그 새 바람이죠. 그렇죠. 충격이고 네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고요. 일본에서조차도 이 보수당의 당 대표가 대한민국 보수당의 당 대표가 36살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인구의 회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네네.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네네. 그 정도로 이게 큰 관심을 끄는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그 후보는 10년 동안 그래도 뭐 최고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선거도 여러 번 나왔고. 예, 선거도 네네. 3번씩이나 나왔고 네네. 그래서 정치를 잘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리더십이니까 네. 예, 본인의 어떤 색깔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조합하고 또 내년 대선 승리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일단 새로워진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이고 국민의힘이 또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점수를 딸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하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도와줘야죠. 옆에서 뒤에서.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한 1분씩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현재 4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이 제한을 좀 풀자. 지금 여론은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약간 팽팽한 사이군요. 지금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숫자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팽팽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네.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 대통령 나이까지 네. 지금 이 비약이랄지 하여튼 뭐 이렇게 퍼져나간 건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이 25세, 대통령이 40세인데 이건 근거는 없고요. 투표권은 지금 낮춰지는 추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점점 낮아지고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5살, 뭐 14살 뭐 이렇게까지 하자는 거니까요. 네. 투표권 낮아지는 것과 함께 이 피선거권, 공무단임권도 낮춰져야 되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25세면은 대통령을 그 정도는 낮춰주고 국회의원 이하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더 낮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 네. 네, 의원님은요? 저도 나이 제한을 두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네. 뭐 투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국민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늘 하거든요. 유권자들은 나이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네. 얼굴을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를 저는 충분히 믿어도 된다. 그래서 대통령 그 피선거권 나이 저는 낮춰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앞부분에 인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 안전지원과 조용상 안전제도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민안전보험은 뭔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들께서는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관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00만 원. 이 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은 좀 모르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 이 시민안전보험 이 보장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장 항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과 화재 폭발 및 붕괴 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와 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탑승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네네. 승하차 시 그리고 승강장 대기시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하실 경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자연재해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고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 네.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보험을 통해서?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중복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시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혜택을 보는 대상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시민들께서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서울시가 이걸 알아야지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걸 내가 이제 사고를 만약에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 절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단 청구와 구비 서류에 대해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산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서 이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역시 보장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을 하면 네.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요. 네네. 작년에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이 있다면 네네. 지금이라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 있게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분들도 뒤늦게라도 여기 접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주로 어떤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까?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금은 총 67명에게 약 4억 5천만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화재 사고로 36건이었으며 네네. 다음으로 대중교통사고가 27건이었습니다. 네. 그 팀장님 기억에 남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주요 사례라기보다는 뭐 이런 것도 보험금을 탈 수 있구나 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사고의 경우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승하차 과정이나 승강장 내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던 중 일어난 사고도 보장 대상이고 보험금을 탄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지하철 환승 통로 이동 중에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에도 보험금이 지급이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개인 실비 보험이 있거나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 종류와 상관없이 네네. 중복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하고 계시는 자치구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보장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또한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지 2년째입니다. 아직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용상 안전제도 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올 거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